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14일차입니다. 올해 들어 6번째 검찰 소환을 어제 마쳤는데요.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이러한 무도한 수사에 대해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거 하나 제시 못하고 별건에 별건으로 집권 2년차 한 사람을 향한 수사만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검찰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수사인가? 인간 사냥인가? 한 사람 죽이기인가? 대한민국 검찰에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의 한 사람을 향한 정적 죽이기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곧 검찰을 심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양심이 남아있는 검사들이 분노하고 국민을 위해서 바로 설 때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로운 검찰이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6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냐 부결하냐를 두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가 봐도 평범한 국민들이 봐도 상식적인 국민이 봐도 옳지 못한 수사에 당대표를 향한 가결표를 요구하고 당대표가 입장을 밝혀라 라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야당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강의원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 맡고 있고요. 또 우리 당대표님 특보, 또 당내의 기본사회위원회 대표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 나오시고 있어요. 박시영 TV에서도 또 고정으로 활동하시고 계시고 새날에서도 또 활동하고 계신데 네. 서울의 소리에서 톡터뷰는 또 처음이시잖아요. 시청자분들께 나는 네. 이런 사람이다.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이제 뭐 박시영 TV니 새날이니 나가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국 상황이 좀 일종의 전쟁터기 때문에 대표님 곁에서 대표님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내부 사정을 좀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좀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본래 이 정치와 좀 무관한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20여 년 전에 전라남도 영광군에 여민동락 공동체라는 농촌 공동체를 설립해서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 마을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모델을 좀 만들어보자. 그렇게 살아봤고요. 또 광주 광산구에서 대한민국 복지의 어떤 도시 모델을 한번 구축해보자 해가지고 심지어 제가 노인복지관 관장도 5년 했고 또 나눔문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나눔문화 재단의 상임이사로 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저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기승전 정치더라. 이게 2017년 이 촛불 혁명을 보면서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의 변방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에서 의미 있는 사회 모델을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 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당대표님과 이러저런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인연이 돼서 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참 지역에서 공동체, 주민자치, 지역 복지를 네. 몸소 만들어내시고 또 실행해 보시고 이걸 어떻게 해서 전국으로 또 확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 담론 중에 하나가 대략 한 12, 13년 전부터 역동적 복지국가론이었습니다. 21세기 여러 시대 과제 중에 복지, 문화, 또 한편에서는 영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제도화할까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개념화된 언어로서 복지이기 때문에 변방 아주 가장자리에서 작은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걸 전국적 전파성을 가지고 전국의 곳곳에 좀 안착하는 이것이 일종의 사회운동이자 세상을 바꾸는 변혁운동이라고 보고 그런 활동에 아주 매진했었지요. 네.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활동을 직접 하시다가 네. 결국에는 이 시민사회 활동만으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잖아요. 느끼시는 걸 결국 딱 보면 정치, 제도가 바뀌어야지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얻으신 거군요. 지금 좀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마을복지 또는 공동체 또는 주민자치 영역은 시민들과 이해관계 없이 굉장히 연대하고 협동하고 또 같이 모델을 만들고 외부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응원받고 격려받고 막 이런 것에 익숙했는데 정치는 상대가 있는 그렇죠. 일종의 권력 게임이자 투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탄받는 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요즘 마상이라 하잖아요. 마음이 상한다고 하죠. 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 사회를 바꾸는 세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제가 보는 강연의 삼축 네. 체계입니다. 어떤 책이 있나요? 일단은 정치 체계가 제대로 서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무시할 수 없는 이 시민사회 운동축이 올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정치와 운동이 이 세상을 바꾸는 두 축이면서 거기에는 미래의 나라, 어떤 새로운 세계를 구축할 어떤 정책적 연구, 즉 연구축이 살아야 된다 해서 제가 항상 정치축, 운동축, 연구축 이 3축이 완성돼야 되는데 저는 그 운동축에 있다가 사실상 정치축으로 전향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네. 되게 지금 얘기해 재미없죠? 아니요. 아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정치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은 미래 사회에 대한 담론입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지금 디지털 혁명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AI, 챗 GPT가 발전되면서 사람의 일자리는 줄고 점점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우리의 생존에 대한 위기까지도 불안이 겪고 있는 게 전 세계의 흐름인데 아직 대한민국 정치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 현안 이외에 미래를 논하는 정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래를 어떤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네.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국가의 앞날 그리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치 체계가 진짜 바로 서야 된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구조적 난맥상은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구체적 열망,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담론이 해체된 정치라는 겁니다. 정치의 타락은 정치인의 부도덕이 아니라 그 정치가 가지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뜨거운 설계도, 그렇죠. 그 설계도가 없는 정치를 파편적으로 그냥 개인 정치인 한 명의 그 개인기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 저는 그것이야말로 정치의 타락이다. 적어도 한 20년 전에는 특히나 민주당에는 국가체제 담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투자 국가론이라 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할 건가, 변화시킬 건가. 그 다음에 나온 게 2010년대부터 잘 아시겠지만 복지국가론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무상급식 논쟁 때부터 그게 전면화돼 가지고 사실상 새로운 사회의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뭐 서울시장이 그 논쟁 때문에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에 큰 담론이 있느냐? 지금 그런 어떤 정치 담론의 실종 상태, 이게 큰 문제라고 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사회 정치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누가 그랬는데 저보고 강연하듯이 가서 하지 말라고 바게스레 톡톡 뭐 여기는 좀 재밌게 해야 된다 했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또 재밌게 잘 살려보겠습니다. 옆에서. 그러니까
대략 크게 한 4가지 과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야만적인 불평등 문제입니다. 다양한 어떤 입법 과제가 필요하겠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이 격차가 가장 심화된 사회거든요. 상위 10%가 전체의 자산과 소득을 50% 이상씩 독점 지배하고 있는 그야말로 불평등 사회입니다. 이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치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렇게 질문지에도 몇 가지 이렇게 네. 좀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소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역과 어떤 국가의 소멸. 그러니까 인구 문제만 바라봐도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0.78 학교 출산율이었는데 지금 올해 0.6점대로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전 세계 합계 출산율이 대략 2.3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저 시골의 변방, 농촌 소멸이나 지역 소멸을 넘어서서 국가 소멸을 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한 15년 동안 그 출생률 제고 때문에 쓴 돈이 380조입니다. 연 25조씩 쓴 겁니다. 그런데 현재 출산율은 이제 20만 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게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젊은 이들이 가장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재력이 나의 사회 성공 그리고 나의 앞날의 70%가 이상이 차지한다입니다. 부모의 재력이 없으니 내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르냐. 평생 이런 담론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치열하게 논쟁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뭔가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출산율이 추락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서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그 다음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게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과 고용의 소멸과 고갈,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경제 체제를 어떻게 탑재할 건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먹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위기 중에 제일 큰 위기가 지금 기후위기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인. 그러나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진국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따라가는 추격국가가 아니라 이 기후위기를 어떤 사회 대전환의 기회로 삼는 어떤 그런 어떤 설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불평등 문제, 소멸 문제,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경제 어떤 생태계 문제, 그다음에 기후위기 문제. 이 4대 과제, 민주당과 또 정치권이 이 4대 과제에 대해서 치열히 논쟁하고 사실은 노선 투쟁하면서 그런 어떤 건강한 정책 경쟁을, 제도 경쟁을 하자. 이게 제 제안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사실 많은 정치 혐오를 느끼고 있는 젊은이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이 미래 사회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그리고 정책으로의 싸움입니다. 맞아요. 정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 정책, 좋은 뜻을 가진 정당끼리 정쟁을 한다는 것 굉장히 건강한 사회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의 어느 순간의 정치권에서는 이 정쟁이 참 비열해졌습니다. 비열해졌습니다. 네. 바라보면 정말 안타깝고 때로는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우리의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국민들이 사는 세상보다 더 비열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좀 어떠세요? 제대로 된 정치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가? 정치는 신앙과 신념의 영역이 아니라 타협과 조정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구분 정립된 자기 노선, 자기 철학, 자기 이념을 드러내놓고, 그죠? 거기서 건강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유보할 건 유보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그런 어떤 건강한 선명성의 정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딱 보니까
뒷골목 패거리 집단들의 야함만 있고, 그렇죠. 아니 제가 비견한 예로 한 당, 그것도 제1야당의 당수가 이유 불문하고 12일 넘는 단식 농성하고 있잖아요. 좀 품격 있게 구체적 입장은 논쟁은 별도로 하더라도 품격 있게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죠? 국민들이 뭘 원하겠어요? 여야 저 사람들한테 정치를 맡겨도, 내가 정치에 좀 무관심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들을 저희 정치권 안에서 생산해내겠구나. 가장 좋은 정치는 사실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없어도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비열함을 넘어서 폐륜 정치. 그러면서도 낮에는 싸우는 것처럼 신용하다가 저녁에는 야합하고, 이게 정말로 정치야말로 가장 지금 후진적 구조에서 멈추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바도 여야 불문하고 어떤 그 큰 정치의 부활이 좀 필요합니다. 큰 정치. 미시 정치에 따라서 이해관계로 논쟁하고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좀 큰 정치 설계도, 대한사회 전환 정치와 관련된 큰 논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모든 공론회장에서 곳곳에서 정치권에서 먼저 이루어질 때 동네에서 골목에서, 그 다음에 사석에서, 때로는 술자리 회식 자리에서도 그런 것이 건강한 논쟁이 돼야 국민들이 편향에 갇히지 않고 또 진영의 울타리에서 그냥 갇히지 않고 건강한 논쟁을 할 텐데, 정치가 그런 모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건강한 논쟁을 다 파편화시키고 실종시키는 그 중심에 있다. 저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심각한 역사 왜곡,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대법원이 결정한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뒤집어버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중러의 동맹을 촉진시키며 이 한반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교육부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일제히 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이다 라고 해명하고 나섰는데, 5.18 민주화 운동만 일제히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 네. 뭐라고 보시나요, 좀? 유구무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소위 5.18 민중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약속했던 정부들입니다. 여야 불문하고, 사실 국민의힘도 동의했던 사안이고, 때만 되면 광주에 가서 5.18 묘지 가서 묵념하고 비석 쓰다듬고 표 호소하고 했던 그런 정치권 아닙니까? 교과서 삭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별 기대할 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파국의 핵심은 심지어 사실은 현재만 파괴하면, 그러니까 현재의 민생과 현재의 외교만 파괴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은 첫 번째 과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전체를 그렇습니다. 뒤집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개 정권이 5년짜리가 100년 동안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이 순환과 고난의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만들어진 역사의 대축을, 그 맥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홍범도 장군뿐이겠어요. 과거 역사의 모든 가치를 다 뒤집잖아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일본 해라고 동해를 이름을 바꿔도, 과거에는 외교관 초치하고, 또 심지어 자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조차도 독도와 관련해서 그렇게 강하게 맞서 싸웠는데, 과거를 그렇게 초토화시키는 정권이다. 현재의 민생과 외교, 경제 말할 것도 없고요. 문제는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건강도 마찬가지인데, 회복 가능한 정도까지만 무너지고, 치료가 가능한가, 회복이 가능한가, 치유가 가능한가, 근데 이런 정도로 망가뜨리면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는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
미래의 사회 시스템 전체를 다 붕괴시켜버리거든요. 그럼 다음 정권이 5년 동안 이것을 회복, 치유, 복원 가능하냐? 앞으로 더 나아가 진보하는 것은 기대도 안 하고, 저는 그게 지금 가장 큰 공포이자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단 하루라도 이런 만행, 이런 야만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대표께서도 지금 이 사직성의 단식, 누군가는 출구 전략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출구 없는, 전략 없는, 그야말로 단 한순간이라도 이런 무도한 폭력 정권의 만행을 좀 늦춰보자 또는 멈추게 하자. 이래서 지난한 어떤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하나 더 보태드리면, 각종 방송에서 이론가 평론가 논평가들이 자꾸 윤석열 정부의 각종 외교 정책, 경제 정책 자꾸 분석하더라고요. 분석이 안 됩니다. 이게 심지어는 뭔가 있겠지. 탈이념을 주장할 때는 그래, 일정 부분 나름의 어떤 그 비정치적 어떤 실용주의인가 했다가 어느 날 몇 달 지나서 다시 이념이 중요하다 얘기하니 이게 어떤 정책적 전환인가 철학의 전환인가 이렇게 막 분석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집권해보니 국가의 이념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용을 보니 사실은 아무것도 없더라. 엉망진창 뒤죽박죽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는 것이지 그것을 분석하기는 따라가기 어렵다. 각종 사고를 논평하기도 힘든 게 어제 사고 논평하려고 보면 오늘 사고 두세 개 더 터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제가 뭐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비단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삭제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 미래의 어떤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웅비할 수 있는 그 도약의 기초 위에 서 있었잖아요. 국가 신인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적 평가가 얼마나 호의적이었습니까? 언제 한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촛불 혁명을 통해서 촛불 민주주의, 메이드 인 코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K컬처 시작해서 심지어 코로나 때 K방역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추앙받는 국가였는데 지금 정권 바뀌자마자 이게 다 추락해가지고 어디 가서 고개도 들 수 없는 이 국가의 현실을 만들어놨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조금 공세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자신감 갖고 이제 좀 뭐랄까 해답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24 총선을 또 앞두고 있고 저도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약 5년을 간다면 이후에 정권이 교체된다 한들 한편으로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의 모든 삶이 다 파괴된 상황에서 어떻게 정권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국가를 다시 구축해 나갈 것인가, 그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시간 동안 결국 다 또 정권의 시간이 허비될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익 그 수구 정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깽판 쳐도 원래 그런 집단이니 국민들의 용서, 이른바 배려가 지수가 크고 민주개혁정부가 이 무도한 정권의 파국과 파탄을 되돌리려고 이후 집권해서 뭔가 의미 있는 개혁정책을 쓰면 저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일부 국민들조차도 그리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는 좀 저들과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는 절차를 존중하고 민주적 단계에 따라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계속 이러다 못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지금 화가 너무 나는 게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집권해서 이재명 당대표 탈탈 털듯이 2년 넘게 이렇게 온 가족을 파괴하고 그의 측근들 모두 다 빨가벗겨 놓고 고문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정작 정말로 윤석열, 한동훈 물론이고 이 국기 문란 세력들 전부 다 한 명 한 명 데려다가 이렇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정말 마음 같아서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국민적 동의와 설득과 민주주의자의 척도에 맞게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이고, 어쨌든 단호하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실패한 검찰 개혁의 후과가 지금 매국 나라를 파는 과정에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검찰 개혁할 것인가? 두 번째, 언론 개혁 어떻게 본태 보일 것인가? 그렇죠. 정말 정교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우리가 빼앗긴 정권을 탈환한 이후 적어도 1년 안에 이런 중차대한 개혁 과제를 완성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고 그 절차를 연구해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교육 개혁은 물론이고 여러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나름의 그 완성된 안을 가지고 군사작전 하듯이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하듯이 노련하게 진행해야 한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검사 탄핵, 비리검사 5인 검사 탄핵 우리가 맞습니다. 더민주정부 혁신에 제안해도 당이 못 받고 있고 말이죠. 네,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주장을 했었죠. 검사 탄핵안 발의하자. 그렇습니다. 169석으로 네. 정말 이런 무도한 정권 그리고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칼잡이로 앞장서고 있는 공정성을 잃은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해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도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강력한 반대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네. 검사 탄핵안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검사 탄핵 소추 가능합니다. 100명이면 발의할 수 있고 150명이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는 정책적 수단을 언제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내에 내용이 있답니다. 하지 말자. 무리하다. 뭐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했는데 헌재에서 기각돼가지고 그게 역풍이다. 도대체 역풍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역풍은 주저주저하는 민주당 의원 일부 의원들의 직무유기자 정치 방관이 역풍입니다. 저는 우리가 전부 다 그 검사 탄핵 5인 비리검사 5인에 대한 탄핵 발의 찬반 관련해서 질의서를 보냈어요. 네. 아마 댓글에도 올라오고 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왜 발표 안 하느냐. 네, 발표 안 하냐라고 남겨주시더라고요. 네, 누가 지금 거기에 반대했느냐 명단 깔아 이러는데 저희들이 보냈더니 심지어 어쨌든 저는 박광원 원내대표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어쨌든 원내 지도부에서 더민주정부 혁신회의의 이런 질의서에는 무응답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침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원내에서 이런 게 지침으로 떨어졌다고요? 네, 의원들한테. 그 의원들은 그때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와 함께 움직이는 그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의를 해요. 이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저희가 이제 잠정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시기를 조금 유보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께서 토요일 출두하고 또 어제 화요일 출두하고 이게 지금 정해진 스케줄이 아니었는데 검찰에서 그렇게 사실상의 그 모욕주기 출석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지도부에서 그를 무응답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답변서가 늦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내일 해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2차 질의서를 다시 보내고 2차 보내서 내용이 오면 정리해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답변 안 한 분은 또 3차에도 또 질의서 보내고 끝까지 해서 적어도 100명의 발의로 비리검사 5인에 대한 탄핵 소추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제도 많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발표 날짜가 어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에서도 네. 왜 안 하시냐. 강의원 사무총장님 발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발표는 약속드리고요. 네. 어제는 사실상 대표께서 6차 소환에 응하는 거기에 좀 집중해야 돼서 쟁점을 분산시키지 말자였고요. 보다 지금 답변에 늦어지고 있는 분이 있으니 취합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고 응답하지 않은 분들은 3차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당론이 안 되면 현재 서명한 분과 동의한 분 더해서 100명 늘려가지고
발의에 돌입할 수 있도록 그걸 관철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많이 답답하고 박강원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에서 이러한 문서가 내려왔다는 것이 밝혀져서인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청원에 박강원 원내대표 지도부를 사퇴하는 요청,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링크가 걸려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만들어진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당이 똑바로 있으면 당 밖의 당원들이 이 시간과 돈과 땀을 들여서 이런 조직을 만들 이유가 없었겠지요. 저희들이 이 민주당의 상황, 또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 이런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밖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단일 대우가 필요했고 안으로는 현재 민주당으로는 윤석열 정부와 맞짱 뜰 수 없다.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안으로 혁신해서 총선을 제대로 승리해야 한다. 180석 준 민심을 가지고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역사의 발전에 기여했느냐라고 하는 지탄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만 아니면 진즉 탈당했다는 분도 많습니다. 어제도 70, 80대 우리의 권리당원들이 문자로 전화로 호통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 사례를 들어도 됩니까? 네, 들어주세요. 성함 공개해도 됩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가면 공개한다 했거든요. 네,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네, 정말로 85학번이니까 지금 한 50대 후반이신데 여성이세요. 부부가 저기 전라도 고흥으로 귀촌했답니다. 귀촌에서 한 9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권리당원이시래요. 저한테 갑자기 제 번호를 어디서 아셨는지 첫마디부터 호통을 쳐서 아이고 제가 현역 의원들 대신 문매는 제가 맡고 있는데 제가 한 정확히 통화를 27분 했더라고요. 네. 눈물로 호소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재명 대표만 아니면 진즉 떠났다. 내년에 특히 호남에서 민주당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민심을 반영한 이 조직이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인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는 77.77%로 역대 최대 수치로 당선된 이재명 대표를 정치 리더로 삼고 그와 함께 24년 총선 지나 27년 안에 이재명 시대의 개막을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이게 공통분모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가치와 신념 그리고 네. 이재명 당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네. 이 시대의 정신 그리고 방향을 함께하는 정치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민주당의 혁신을 민주당 원내의 의원들에게 일괄 위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혁신의 첫 출발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득권 위에 혁신을 하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혁신은 뼈를 깎는 것이고 말 그대로 껍질을 벗겨내는 과감한 그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외곽 조직, 즉 정치개혁 운동체입니다. 이게 더민전국혁신회의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는 윤석열 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의 당원과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싸우는 반윤석열 전선의 최전선에 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치운동체, 이게 더민주전국혁신회의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위에 공동의장단, 대표단, 상임의장 이런 지금 체제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서 네.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한번 아래로부터 추천받아가 좀 모시자 하다가 사회 예전에 그 민주화운동 원로도 계시고 또 대통령 선거 때 명쾌통쾌라 해서 함께 참여했던 우리 그 문화예술인들도 있고 그래도 좀 젊은 분 중에 누구냐 안에서 얘기가 딱 나왔는데 1순위가 우리
박예슬 선생님이었는데 네. 아직까지 못 모시고 있습니다. 네. 조금 유쾌하게 하고 싶습니다. 비장하되 치열하되 유쾌하게 지속 가능하게. 왜냐? 총선 선거 때 잠깐 움직이다가 마는, 그죠? 그런 어떤 떴다방 조직이 아니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와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조직적 뼈대이자 정치적 근육으로 이 조직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상임 운영위원이 150명, 그 다음에 운영위원이 1,500명 가량 됩니다. 혁신위원 1만 명을 모집하자고 선언했는데 다른 정치 현안이나 현실적 사안 때문에 막 밀려서 주도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의 혁신위원, 회비가 있습니다. 네. 연 회비 10,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깨어있는 당원들과 시민들과 힘으로 나아가서 20만 명, 20만의 정치 군대, 즉 20만의 혁신 당원들을 확보해가지고 민주당을 구조적으로 혁신해서, 예전에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20년 집권 얘기 기억나십니까? 100년 정당 얘기 기억나십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만에 끝나버렸잖아요. 다시 20년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100년 역사를 쓰는 그런 과정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중심에 더민주정부혁신회의가 한번 자리하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도부가 따로 없습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모두 다 어깨에 걸고 함께 가자, 이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이 잘 안 된다고 제가 문자에 보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선 끝나고 잠을 못 자고 있다. 네. 두 번째, 대표님 좀 지켜달라. 세 번째, 민주당 좀 싹 바꿔달라. 그래서 분노의 문자, 분노의 호소, 분노의 영상을 막 보내시는데 길게 가야 합니다. 뜨겁되 냉정하게, 치열하게 함께 가시게요. 그리고 뜻을 세운 같이 하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 보내면서 응원하면서 가시게요. 하여튼 그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평범한 당원분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네. 열려있는 공간이죠. 그렇습니다. 그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하면 카페가 나옵니다. 아직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1만 대호의 정치 군대를 만드는데 거기에 혁신위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보면 운영위원 신청 뭐 이렇게 제도가 있는데, 사무처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연락 소통해서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의 17개 시도에 네. 지금 지역 조직들이 다 출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기도는 더민주 경기혁신회의, 그다음에 더민주 서울혁신회의, 그다음에 제주혁신회의, 전북혁신회의 다 출범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조직에 함께하면서 연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시고 싶은 우리 당원분들, 직접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지역 더민주 혁신회의에도 가입해 주시고, 또 권리당원으로서 정말 민주당이 답답하다, 어떻게 우리 개혁할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 함께 동행을 해주시면 그래도 민주당의 개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내에서 여러 이유로 무슨 정치적 함수관계 때문에 하지 못하는 목소리도 낼 수 있고, 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밖에서 사실상 권리당원의 힘으로, 당원의 힘으로 민심을 전달하고, 때로는 회초리 들 수 있고 압박할 수 있고, 그래서 연일 지금 성명서도 발표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한은 의원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에서 이 활동을 하려고 하면 지역의 막강한 이 권력을 지역위원장과 의원들이 갖고 있는데, 권리당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하기가 사실은 눈치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기 있는 당원들의 용기 있는 어떤 참여가 필요하고요. 저희들은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타락하는 조직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당원들을 농락하거나 활용 도구화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17개 시도의 각 지역 조직의 의견을 듣고 가능하면 만민공동회, 즉 저희가 지난번에 전국대회 1차 전국대회 네. 했거든요. 6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서 국회에서 자기 발언을 했는데 그렇게 당원 한 분 한 분 귀하게 섬기면서 직접 민주주의, 의사소통의 고속도를 좀 뚫는 그런 어떤 그 권리당원 중심의 정치 운동체로 잘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당원분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계십니다. 민주당 왜 이렇게 윤석열 정권 정말 무도하고 헌법 정신조차 파괴하는 의원 소재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탄핵을 못 해치냐. 야당이지 않냐.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이 탄핵도 못 해친다면 야당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겠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네. 책임 있게 답을 다 해야 되는 처지인가요? 제가 무슨 이제 당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의 평당원이고 당의 외곽 조직의 혁신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을 뿐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무르익었다 싶습니다. 우리가 법률적 탄핵을 참고 또는 고려하면서 공동 정치 행동에 주저할 때 실제로는 법률적 탄핵이 가능한 수위에 임박했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난 우리 촛불혁명 시기에 당은 가장 늦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역풍을 우려했고 광장에 서는 걸 주저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 지도부가 당 대표가 주도해서 당 지도부가 탄핵을 주장하기 시기상조라면 탄핵에 동의하는 특히나 탄핵이라는 법률적 얘기 말고요. 정치적 탄핵을 넘어 탄핵의 완성의 법률이라면 먼저 광장에서 이 탄핵이 왜 절실한가에 대한 국민적 호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서야 됩니까? 거기에 배지들이 서야지요. 그러라고 뽑아놨잖아요. 싸울 때 싸우고 맞설 때 맞서라고. 싸울 때 싸우고 맞설 때 맞서라 했는데 싸울 때 무릎 꿇고 맞설 때 맞서야 할 때 침묵하니까 지금 다 전부 다 레드카드 들고 시민들이 당원들이 너희들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때가 무르익었고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3선, 4선, 5선이 힘들면 초선이 절반이잖아요. 뭘 주저합니까? 초선들한테 배지 내려놓으라는 소리 안 할 테니 광장에 먼저 서면 됩니다. 광장에 20명, 30명, 50명만 서도 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탄핵을 완성해 가야지요. 심지어 법률적 탄핵에 실패하더라도 시도는 해야지요. 그렇죠. 국민적인 네. 이미 탄핵의 심판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서 계속 물러난다면 국민들은 입법부를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달라라는 의미로 뽑았는데 이 입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촛불혁명의 1700만의 시민들이 그 거리를 채워가면서 완성한 촛불민주주의 그 성과를 다 정치권이 가져갔으면 그래서 180석을 줬잖아요. 다 해보라고. 지방정부도 전부 다 민주당에게 단 한 번도 해방 이후에 지방정부가 민주당이 된 적 없던 곳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민주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배지들도 다 줬고 180석. 지방정부의 수장들도 전부 다 민주당과 깔아줬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깨어있는 시민들은 광장을 채우고 다시 촛불 탄핵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을 주면 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촛불혁명의 주체는 시민이고 정치권은 뒤로 빠져있다가 임계치에 다다르면 다시 가가지고 나중에 뒤늦게 촛불에 등장할 게 아니라 이제 야당
할 만큼 했으니 모두 다 나서서 촛불혁명의 주체가 되고 정치적 탄핵, 법률적 탄핵을 완성해가는 그 최전선에 배지들이 나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권력의 당원들도 우리 시민들도 가장 열심히 싸우는 의원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 주장하지 않는 사람, 행동하지 않는 사람, 좌고우면하는 사람에게 이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정부의 파트너를 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계별로 우리 대표의 단식 이후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의회와 광장의 경계선에서, 주중에는 의회에서, 주말에는 광장에서, 한 손에는 법을 바꾸는 제도의 헌법적 권한으로, 한 손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촛불의 힘으로 동시병진해서 이것을 완성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저희들도 그렇고 정치권이 좀 함께 나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필요하죠. 지금 사실 야당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폭정을 막아달라. 국민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사실 많은, 정말 요즘 들어서 이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뿐만 아니라 네. 묻지마 살인 사건, 이것이 결국 각자 도생이라는 사회의 위험이 점점 국민의 삶에 피부로 와닿다 보니 사회적 현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치권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도 크고 정치권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도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열망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그래도 대국민 항쟁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벌써 단식 14일 차인데 이재명 당대표님의 이러한 단식, 어떠한 심리와 어떠한 결의로 시작됐다고 좀 보세요? 많은 분들이 여쭙습니다. 출구가 있느냐, 언제쯤이면 단식을 중단하느냐. 또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어제도 어떤 분들이 인터뷰했던데 처음에는 느닷없었다. 이거 민주당 의원들이 할 말인가 싶어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마디 썼습니다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한 거죠. 사람이 밥 한 끼 굶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략 11일을 넘어가면 손발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지금 대표께서도 지금 전해질의 이상이 생기고, 부정맥에다가 지금 저체온증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하루 이틀 사이면 못 버팁니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합니다. 저도 과거에 학생운동할 때 단식을 길게도 해봤지만 의지와 무관합니다. 대표께서는 윤석열 정부 이 파국, 저는 망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라를 아예 통째로 그냥 팔아버리는 이런 정도의 회복 불가능한 민주주의 파괴, 경제 파괴, 민생, 외교, 심지어 역사 파괴까지,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결정되고 나서 대표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마이동풍, 아무것도 협상도 되지 않고 소통도 되지 않고 아예 통째로 다 나라를 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공포 속에, 이게 정치적 협상과 타협으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단하신 거죠. 어떤 기승전 입구 출구 계산하고 정치적 전략과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한 게 아니라, 일단 나부터라도 이 폭정을 잠시라도 멈추게 하는데 기여하자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단식을 해서 어떤 정치적 목표를 얻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가 이렇게 단식에 들어갔으면 지도부와 의원들이 달라져야죠. 그렇죠. 이종석 국방장관 탄핵 발의와 관련해서 대표께서 건강상 이유 때문에 최고위원회도 못 가가지고 서면으로 지시했는데도 말이죠. 좌고우면하고 말이죠. 다른 얘기하고 말이죠. 당 안에서. 당 안이 그러니 국민의힘이 얼마나 얕보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전체 16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치고 지도부의 진두지휘 아래 당대표와 함께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상대편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빨리 당대표님의 단식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실 수 있는 정책 메시지 충분히 발산했고, 대표님 이런 정책 결단과 사직생의 단식 덕분에 당이 단합했고, 저 밑바닥 평당원부터 저 고위층 고문단까지, 권양숙 여사님 전화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화까지, 위로까지, 배려까지, 이해찬 대표까지 찾아와서 만류까지 할 것 다 했다. 그리고 전국의 동조 단식은 물론이고 지금 10여일 넘는 천막 농성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의 헌신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당대표의 건강이 더 이상 건강을 볼모로 단식을 우리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지도부 의원님들이 대표님의 단식 중단을 호소하는 단식이 돌입하라. 저희가 투쟁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멈춰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전투의 사령관으로서 그렇죠. 다시 일상에 복귀해서 진두지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이럴진데 일부 의원들이 말이죠. 무슨 그 체포동의안 오면은 대표가 이러니 저러니 맞습니다. 대표께서 말해달라고 한마디 더 해도 됩니까 제가? 네, 안 그래도 이야기를 좀 네.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민 항쟁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야당 대표로서 무기한 단식을 하고 나서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169명의 단일 대우된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단식 중에도 정말 무도한 검찰이 인격조차 무시하고 인간 사냥이다, 존엄수상 파괴다 라고 보여지는 수사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송갑석 최고위원이 어제였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15일, 국회 보고가 18일, 표결이 21일로 관측이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방탄 단식 불식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을 밝혀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아유 인상도 만만치 않고 성도 강시라 어디 가면 미소 짓고 얘기하라 그러는데, 제가 어디 가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송갑석 의원님은. 그래서 공개 비판을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 썼습니다만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참담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 읽으면요, 검찰 보고 잡아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감히 왜 체포 동의안 얘기가 지금 나옵니까? 대표 단식이 13일차, 오늘 14일차 죽음을 건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슨 대표한테 물어봐요. 대표님한테 물어봐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했으니까 가결할까요? 부결할까요? 의원 개개인에 맡기실랍니까? 이거 대표한테 물어봐요.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민주당 당원 의원들이. 아이 참, 이게 무슨 정치예요. 폐륜이지. 이런 거 말이 똑같아요. 이거랑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 검사 독재 정권이 자꾸 모두 다 뭐라고 그래요? 방탄하고 방탄하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말이죠. 또 아침 라디오, TV 나오고 저녁에 유튜브 나와가지고 지금 뭐라 하고 있습니까? 대표가 그런 방탄 혐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내부 총질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대표님 성격이 뭐라 하겠어요? 야, 다 버려. 나 나갈게. 그럼 회기 아닐 때 청구해서 데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그러면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무슨 말귀를 못 알아먹고 말이죠. 불체포 특권 포기하니까 가결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의원 개개인한테 맡기라고요? 이게 똑같아요. 제가 노인복지관 관장했다 했죠? 네. 어르신이 어느 날 낙상을 했어요. 에? 낙상을 해서 뼈가 부러졌어. 그런데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냐? 괜찮다고 그래. 괜찮다. 나 괜찮다. 파스만 붙이면 된다고 그래. 에?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럽니까? 자식들이 파스만 붙이세요 그래요? 에?
자식들 맛있는 거 주려고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면 그래요 어머니 굶으세요 그럽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말 하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면 얼른 모시고 병원에 응급치료할 수 있도록 보내야지요. 대표가 검사 독재 정권이라면서요. 자 물어볼게요. 검사 독재 정권을 인정합니까? 민주당 모든 의원들은 검사 독재 정권을 인정해요? 검사 독재 정권을 인정하면 그 독재 정권의 횡포에 대해서는 방어하고 저항하고 투쟁하고 농성하고 막아야죠. 대표 그렇게 막아야죠. 무조건 부결이죠. 무조건 부결입니다. 좌고면하지 마세요. 무조건 부결입니다. 대표가 가결하라 해도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부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586 우리 운동권 하셨던 의원님들 군부독재 정권에서 훈련돼 계시잖아요. 군부독재 정권에서 뭐라 했어요? 민주수호, 독재 타도 외쳤잖아요. 지금 검사 독재잖아요. 다시 민주수호, 검사 독재 타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에요? 무슨 다 반대하세요. 무릎 꿇고 반대하시고요. 다 100% 부결 처리하세요.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체포동의안 정말로 날라왔을 때 단 한 명이라도 가결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 조사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정말로 당에서 활동 못하도록 더민주전국 혁신회는 물론이고 깨어있는 모든 권리당원들이 추적 조사해서 마치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꼼수로 탄핵 가결시켰던 일부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흥분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리고 네. 대표님이 13일째 단식 중에다가 동시에 이 무도한 검사 독재 정권의 마지막 검찰 출석하고 있는 날 그런 인터뷰를 또 해요. 방송에 나오게. 15일, 18일은 도대체 어떤 날짜이면 21일은 어떤 날짜입니까? 그만 좀 합시다 이제. 송갑석 의원 그러니까 조응초원은 또 뭐라 하고 이제 그만합시다. 제발. 동지이고 당이잖아요. 그런 정도의 정치적 신뢰나 헌신과 연대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당을 떠나면 되잖아요. 본인들만 개혁적이고 본인들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시는데 우리 강의원 사무총장님 번호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좀 번호를 댓글에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 예, 응원 문자만 보내주셨는데 네. 네, 010에요. 네, 010 3865에 3865 2040입니다. 언제든 문의하시면 즉답은 못하겠지만 늦더라도 문자로라도 답변 드리고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말 어제 나온 기사였죠. 이상민 의원도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 중이지만 사법 리스크 없던 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발언, 그리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같은 정당 안에서 정치적 가치를 함께하는 동료잖아요. 이렇게 동료를 공격하는 정치, 민주당 내에서 이런 정치가 결국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 내 몇몇 의원들의 구설, 몇몇 의원들의 내부 총질 리스크가 민주당을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만하시죠. 정말로 정직하게 고백해서 지금 그렇게 내부 총질하는 의원님들 2년 동안 한번 털어볼까요? 정말로? 정말로 특수부 검사들 수백 명 동원해서 본인의 정치 알파 오메가 모든 것을 한번 털어볼까요? 개인사까지 다 털어볼까요? 이재명 방식으로 다 털어볼까요? 자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털어도 나오지 않잖아요. 대장동 갑자기 어디 갔어요 지금 대장동. 대선 때 그 대장동하고 그야말로 정치 이익관과 다른 집단들이 얼마나 그것을 대장동으로 대표를 공격했습니까? 왜 저 평범한 당원들도 다 아는 사실을 정치적 이익관계 때문에 한 정치인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대장동 도대체 어디 갔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성남FC 어디 갔어요? 배임죄 어디 갔어요? 성남FC. 이거저거 돌려. 갑자기 변호사비 대납은 또 나왔다가 또 어디 갔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갑자기 좀 대북 송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법 리스크 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평생을 말이죠. 특히 저희 참모들한테도 어항 속 금붕어처럼 살아라. 모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대선 때도 돈 한 푼 어디다가 불법 자금 갖다가 쓴 적이 없고 말이죠. 다
배 골아가면서 했어요. 김용, 정진상 다 무죄로 나올 것입니다. 그때 뭐라 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명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정치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재명을 그렇게 죽도록 미워하십니까? 이재명을 잘 모르잖아요. 왜 당 안에서 그럽니까? 아무리 미워도 대선 후보였고 아무리 미워도 지금 77.77%로 당선된 당대표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그만하시죠. 정말 검사 독재에서 체포동의안 오면 전면 감옥 갈 각오로 싸워주십시오. 감옥 갈 각오로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대부분 이게 권리당원들이 얘기합니다. 혹시 검찰에 뭐 걸려있는 거 아니냐, 의원들이 다 통으로 전부 다 내사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재명보다 깨끗한 정치인은 있다면 나와봐라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의 소리 오니까 마치 무슨 그 본가에 온 것처럼 네. 말을 편하게 하는데요. 정말 맞습니다. 곧 다 드러날 일입니다. 제가 보면 1, 2년 안에 윤석열 정부 무너지고 나면 이재명 대표님의 정치적 무결함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런 정치인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 정치인이 스스로 성장해서 저 변방 성남에서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당의 대선 후보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 현재 정치인 중에 미래 사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기본 담론과 정치적인 이 구성체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 이재명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본사회론입니다. 그렇죠. 어떤 정치인들이 그걸 미래사회에 대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을 요구하는 단 한 명의 정치인이 그런 국가체제 담론, 미래사회 건설 담론을 갖고 있거나 그런 구체적인 설계도와 밑그림을 갖고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정치적 실력도 낙후됐고 국민적 지지도 낮고 당에서의 지도력도 낮고 도대체 어떤 분이 이재명보다 나아서 이토록 안에서 능멸하고 저주하는지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체포동의안 얘기 꺼내지도 못할 만큼 체포동의안 온다 해도 저희들은 실질심사도 무죄일 뿐만 다 기각이에요. 이게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지금? 에? 일본에다가 오염류 핵 폐기수 하니까 그거 홍보 영상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본 정부도 안 하는 짓을 하는 정부 아닙니까? 어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가서 심판받으라 해야 돼요? 법원은 다 믿을 수 있어요? 하여튼 그 과거에 체류탄 맞아가면서 또 투옥 구속돼가면서 화염병 쇠파이프 들고 바리케이트 치고 저항했던 군부독재에서 혁명을 추구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배지 달았어요. 네. 검사 독재 아래에서 그때 투쟁 그 결기로 대표를 지키고 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저희도 바깥에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분 나왔다. 너무 속 시원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분노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에 분노하는 것이 일방적 상식을 가진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희원 사무총장님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우리 강희원 사무총장님이 바라시는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바와 신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 좀 무엇인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굉장히 흥분한 사람에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삿대질하지 않고 살인문 열고 접시 돌리는 사회. 재산의 유무, 신분의 고저, 학력의 높고 낮음 다 떠나서 위대한 평민들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가 가난과 고난의 현장에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란 아주 간단한 방정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란 뭐냐?
민주주의란 마이크를 독점한 소수 엘리트로부터 마이크를 회수해서 마이크 한번 쥐어보지 못한 위대한 평민들에게 마이크를 돌려주는 일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합니다. 당은 당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지역 소사회를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소외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 행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걸 제도화하는 것, 저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일명 시민 공동정부를 꿈꿉니다. 시민 공화국을 꿈꿉니다. 모두 다 자기 의견을 내고 그런 집단 의사를 수렴해서 행정과 정치는 대리 체제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이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질서는 시민이 정하고 정치는 이에 따른다. 이런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1000명, 10,000명 모두 다 광장에서 자기 목소리 내고 거기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 도지사, 대통령이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회와 행정에서 관철하는 완벽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역동적 힘을 길러왔고 충분히 촛불혁명을 통해서 그런 대한민국표 메이드 인 코리아 촛불민주주의를 만들어왔다.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복지국가를 넘어서서 우리 대표께서 얘기하는 기본사회, 소득과 주거, 그 다음에 금융, 에너지, 통신 모든 분야에서 최소한의 삶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삶이 다 보장되는, 그래서 내가 참 대한민국에 잘 태어났다. 그리고 대한민국이야말로 가장 살만한 곳이다 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꼭 그런 대안 미래 사회에 대한 밑그림들을 잘 제시해서 정말로 100년 정당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집권하면 20년 정도의 집권을 해서 역진 불가능한 민주주의와 역진 불가능한 그런 사회, 복지사회, 기본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강연하듯이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모셔달라고 좀 하는데 네.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자주 좀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지지자분들이 좀 많이 지쳐 계십니다. 우리 네. 강의원 사무총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시고 싶은 진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번호 공개하면 전화도 주시고 영상도 보내시고 문자도 보내십니다. 굉장히 희망을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쳐있는 분도 계십니다. 세상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출한 리더 하나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독재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래 가시게요. 희망의 끈을 놓는 순간 지는 겁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니면 27년까지 다 채울지 모릅니다. 반드시 이 에너지를 휘발시키지 말고 내부로 돌리지 말고 외부로 돌려서 24년 총선 반드시 승리하고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압도적 승리로 승리하고 그래서 희망의 진지를 구축하고 27년 안에 윤석열 정부 끌어내린 뒤에 이재명 시대를 개막시켜가지고 이런 수많은 파국과 파탄, 이런 망국의 길에서 절망했던 우리의 눈물을 닦는, 우리 스스로 닦을 수 있도록 전사가 되주십시오. 독재 정권 시대에는 전사가 필요합니다. 한 명 한 명 전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희망 잃지 말고 같이 끝까지 연대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민주전국 혁신회의를 비롯해서 깨어있는 모든 당원들이 함께 그렇게 오래가는 싸움, 지난한 싸움 같이 격려하면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희망의 말씀이다, 희망이 보입니다 달아주셨는데 정말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치의 모습을 야당 대표가 최전방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민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야당 의원들은 정계 은퇴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국가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정치의 역할조차 못하는 야당 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있나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이라면 정치적 책임, 역할, 무게 다 내려놓으시고 정계 은퇴하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우리 강희연 사무총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재명 당대표님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저도 취재를 해보고 만나 뵙고 이야기를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